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합니다. 네덜란드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업체인 ASM이 경기도 화성시에 3조 원의 투자 의향을 밝혔습니다. 경기 지역에서 반도체 관련 부품 구입을 진행할 계획이어서 경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김동연 지사는 경기 지역 대학교의 반도체 교육에도 ASM이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박희붕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덜란드 알메르에 있는 ASM 본사에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정명근 화성시장이 방문했습니다. 경기도 화성시와 상생협력 협약을 맺은 ASM은 2030년까지 화성시에 3조 원을 투자합니다. We think that this MOU will mark a new chapter in our collaboration, which I believe will produce many mutually beneficial outcomes for ASM and the people of Gyeonggi Province. 1968년 설립된 ASM은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원자층 증착 기술 시장의 세계 1위 기업으로 연매출은 3조 8천억 원에 달합니다. 지난 2019년 화성시 동탄에 제조연구 혁신센터를 설립해 운영 중이고 이미 1,350억 원을 투자해 내년 완공을 목표로 이 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ASM은 경기 지역 기업들로부터 반도체 관련 부품을 구매하게 됩니다. 일종의 구매 협약으로 경기도는 해마다 수천억 원 규모에 달하는 구매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민과 경기 지역 대학교 졸업생에게 고용 기회를 제공하고 대학과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반도체 인력 양성, 또 우리 젊은 청년들을 위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 등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지사로서 제가 가장 역점 두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 MOU도 담겨져 있고 상생협력 MOU를 통해서 우리 경기도 또 우리 화성시 ASM이 이제 공동으로 다시 한번 발전하고 또 우리 반도체 메카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투자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화성시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외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둥지를 트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게 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박희붕입니다. 다음 달부터 서민 무주택자가 수도권의 아파트를 살 때 디딤돌 대출 한도가 축소됩니다. 신규 분양 아파트를 살 때는 아예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데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박희붕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주택 서민을 상대로 주택 구입 자금을 저렴한 금리에 빌려주는 디딤돌 대출. 정부가 디딤돌 대출 관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대출자는 그동안 세입자 최우선 변제금, 이른바 방공제를 면제받았지만 앞으로는 방공제가 적용됩니다. 경기도에서 5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LTV의 70%, 3억 5천만 원을 모두 대출받을 수 있지만 새로운 기준 방공제를 적용하면 3억 2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과밀 억제 권역의 최우선 변제금 4,800만 원만큼 깎이는 겁니다. 또 수도권에서 신규 분양 아파트를 살 때는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없고 시중은행의 집단대출이나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을 이용해야 합니다. 이번 제한 조치 대상은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만입니다. 다만 수도권이라도 신생아 특례 대출과 전세 사기 피해자 대출,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가구가 3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부부 합산 소득 요건을 1억 3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디딤돌 대출 관리 방안은 이번 달 유예 기간을 거쳐 다음 달 2일부터 적용됩니다. BTV 뉴스 박희붕입니다. 경기도가 도내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 344억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도는 이번에 지원하는 예산은 도내 상급 종합병원 등 27개 의료기관 응급실 등의 비상진료 인력 신규 채용과 의료진의 근무수당으로 사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총 80억 원을 지원한 가운데 이번 지원 금액까지 더하면 총 424억 원의 재난관리기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경기 남부권역 응급의료중추기관인 아주대병원 응급실의 경우 지난 9월부터 전담의사 공백으로 일부 운영이 제한됐지만 재난관리기금으로 전담의사 2명을 신규 채용해 다음 달부터 정상 운영될 전망입니다. 경기도는 올해 위기가구가 거주하는 쪽방촌 등 3,890개 건물 27,297가구에 상세 주소를 부여했습니다. 위기가구 상세 주소 부여 사업은 복지지원 대상자 주소에 정확한 동층 호를 부여하는 사업으로 경기도가 올해 2월 전국 처음으로 추진했습니다. 상세 주소는 다가구 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신청하거나 시장, 군수, 구청장이 도로명 주소의 사용 편의를 위해 직권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파묘라는 영화가 인기를 끌 만큼 조상묘에 대해선 각별한 것이 한국의 문화인데요. 어느 날 갑자기 조상묘에 수많은 쇠말뚝이 박힌 사실을 알았다면 어떨까요? 용인의 한 고속도로 공사장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말뚝을 박은 건 한국도로공사였습니다. 백창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용인시 처인구의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공사 현장. 비석과 봉분이 잘 관리된 묘소 옆에 도로공사가 한창입니다. 나들목에 연결되는 도로를 만들기 위해 산을 깎고 흘러내리는 흙을 막기 위해 옹벽을 세우는 겁니다. 옹벽을 자세히 살펴보니 큼직한 쇠말뚝이 여기저기 박혀 있습니다. 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산 안쪽에 안반까지 박아넣는 락 앵커입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성인 머리만한 말뚝 100여 개가 묘소를 뚫고 들어간 형태가 된 겁니다. 묘소를 지켜오던 후손들은 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상 대대로 모셔온 묘소에 쇠말뚝을 박은 셈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구대조 묘소거든요. 근데 이 산소 밑에 그 수십 개의 7, 80개 되는 앵커를 23m, 25m를 박아갖고 수십 개가 이 아래 박혀 있어요. 조현홍 씨는 공사가 시작된 이래 1년간 수차례 도로공사에 항의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거를 도로공사에다 여러 번 제거해달라고 진정을 하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진정을 시작한 지 1년 반이 됐는데 아직도 그게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문제는 앵커가 묘소 안 어디까지 들어갔는지 도로공사 측도 정확히 모른다는 점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조 씨에게 협의 없이 공사를 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앵커가 묘소까지 들어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문제의 앵커가 얼마만큼 들어갔는지 확인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면서도 옹벽 붕괴를 문제로 앵커를 제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묘소를 관리하는 후손에게 허락받지 않고 박아넣은 락 앵커. 후손들이 원하는 것은 조상의 묘에 박힌 쇠말뚝을 뽑는 것뿐입니다. BTV 뉴스 백찬혜입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묘는 30년 전 용인시가 그 가치를 인정하고 문화재로 지정한 곳입니다. 하지만 도로공사는 사업 과정에서 묘의 봉분의 절반을 잘라 땅을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묘를 관리하는 후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았고 문화재로 지정한 용인시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백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묘소에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알림판입니다. 용인시가 지방유산으로 지정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묘소의 주인은 조선시대 예조 판서를 지낸 조중회 선생입니다. 조중회 선생은 우리나라 보물 제1298호 조영복 초상의 주인공인 조영복의 아들이자 조선시대 주요 사료로 평가되는 입조일기를 쓴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묘소 안에는 원래는 없던 노란색과 빨간색, 파란색 깃발이 잔뜩 꽂혀 있습니다. 도로공사가 나들목 건설을 위해 수용할 땅을 표시해 놓은 겁니다. 이 도면을 보니까 지적 도면을 보니까 봉분의 5분의 2 정도까지 그 산소의 한 5분의 2 정도 이상을 강제 수용을 했더라고요. 도로공사가 공개한 봉분 인근 설계도입니다. 공사 측이 수용하겠다고 표시한 선이 묘소의 봉분을 가르고 있습니다. 묘의 봉분 일부가 도로공사로 넘어가도록 만든 겁니다. 도로 설계가 봉분을 고려하지 못하고 설계도대로 땅을 수용한 겁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번을 나누면서 직선으로 자르다 보니 이런 일이 생겼다며
지적도 수정 등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로공사는 후손들에게 실수를 인정하고 환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수용된 땅은 환원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 도로공사하고 그 미팅도 여러 번 했었는데 만날 때는 곧 어떻게 뭐 좀 그 해결해 줄 것 마냥 이야기하지만 세월이 금방 또 지나가고 지금 8월 달에 만났는데 벌써 지금 3개월이 지나도록 아무 진전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한편 묘소를 문화재로 지정하고 관리 감독한 용인 씨는 씨가 지정한 유산이 맞다면서도 도로 설계가 봉분을 침범한 것은 알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용인시 관련 조례상 개발계획 수립 시 지방유산의 보호 문제를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가 문화유산 보호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조상의 묘에 쇠말뚝을 받고 강제로 수용까지 한 황당한 도로공사의 사업. 후손들은 최소한의 도리를 지켜달라고 읍소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백찬혜입니다. 세상을 향해 목소리를 내고 싶지만 얼굴을 드러내고 말하기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BTV 뉴스는 그런 분들을 위해 실제 얼굴 대신 가상 캐릭터를 통해 목소리를 전해드리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첫 시간으로 느린 학습자, 경계선 지능인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주하영 기자입니다. 가상 캐릭터로 인터뷰하는 첫 인물, 바로 지능의 경계선에 선 사람들입니다. 지능 지수가 70에서 85 사이에 있는 사람들. 공식적으로는 경계선 지능인이라고 하지만 요즘은 느린 학습자로 순화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인터뷰의 주인공인 느린 학습자는 가명인 카이와 샤이찬이라는 닉네임으로 대신합니다. 카이와 샤이찬은 남들과 다르다는 생각을 못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어떤 때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을까요? 저도 처음엔 몰랐는데 제가 검사를 받고 하면서 조금 느리구나 하는 거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회 들어와서는 일할 때요 좀 느리거나 좀 부진하거나 아니면 뭐 실수가 좀 잦아가지고 그런 거에 좀 눈치를 많이 봤던 것 같거든요. 느린 듯 약간 어눌한 말투죠. 이미 성인이 된 두 사람이지만 사실 인터뷰를 담아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학창 시절이나 사회생활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차별이라고 합니다. 피해 아닌 좀 피해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학교 폭력도 있었고 따돌린 건 아닌데 동사무소에서도 좀 민원도 하다 보니까요 사람들이랑 트러블이 좀 있었어가지고. 카이는 지금 바리스타를 하고 있지만 꿈은 대형 차량을 운전하는 것입니다. 어렵게 면허를 따고 취직도 했지만 운전대를 놔야 했습니다. 바리스타 하기 전에 잠깐 중간에 제가 운수회사를 다녀왔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몇 번 하다가 안 돼서 다시 이제 바리스타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수동차를 몬 경험이 별로 없다 보니까 클러치가 조금 미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오래 할 수 없게 된 계기인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의 이른바 빨리빨리 문화도 느린 학습자에겐 힘든 일입니다. 이들이 세상을 향해 당부하고 싶은 말은 조금만 참고 기다려 달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참고 기다려 주시면은 해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내에선 70 이하는 장애인, 85 이상은 비장애인으로 봅니다. 느린 학습자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육과 취업, 거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사회의 느린 학습자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전체 인구의 13.6%, 여기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애인도 비장애인에도 속하지 않는 경계선에 선 사람들. BTV 뉴스 주하영입니다. 경계선 지능인과 관련한 연속 보도, 이번에는 느린 학습자를 자녀로 둔 부모를 만났습니다. 목소리와 이름 모두 가상의 캐릭터로 계속해서 주하영 기자가 만났습니다. 경계선 지능인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의 어려움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먼저 초등학생과 중학생 자녀를 키우는 별이 엄마의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친구를 만들어줄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게 조금 속상하죠. 아이들이 또래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나요? 좀 놀려먹기 좋은 아이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다 보니까 저희 아이를 놀리고 있어도 저희 아이 본인은 나를 놀리는 거나가 아니라 나랑 놀아주는 거나라고 인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옆에서 보는 엄마가 굉장히 속상하죠. 놀리는 친구들을 만나는데도 아이가 그게 놀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어머니가 상황을 설명해 주셨을 것 같은데 아이 반응은 어땠나요? 아이 입장에서는 친구를 잃어버릴까 봐 무서워서 친구를 내칠 수도 없고 같이 놀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혼자 끙끙 앓더라고요. 역시 느린 학습자를 키우는 부모들의 가장 큰 걱정 중에 하나는 교육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아닌 경계선에 있기 때문이라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다른 부모의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장애인이면 아예 장애인 학교를 가버리면 되는데 얘네들은 일반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뭔가 조금 어눌하다는 이유로 교실 하나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얘네들을 따로 분리를 시켜요. 느린 학습자들을 위한 교육 과정이 따로 없습니까? 일반인들 똑같이 쓰는 교과서로 그대로 애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방치해두고 일반인들 쓰는 교재 그대로 교육시키고 계속 애들은 뭔가 피해의식으로 계속 학교를 다니게 되고 존재감도 떨어지게 만들어 놓고 지금 이런 실정이거든요. 들으신 것처럼 친구 사귀기가 어렵고 맞춤형 교육도 없어서 학습 진도를 따라가기가 힘들고 느린 학습자를 위한 학교는 경기도에 단 한 곳뿐입니다. 교육 과정을 힘들게 마친다고 하더라도 부모들의 걱정은 계속됩니다. 대학 진학부터 군대, 취업까지 부모가 도와주기 힘든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느린 학습자가 군대 입대하면 또 다른 일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경계선 지능인이라도 신체에는 이상이 없으니까 군입대를 하게 된다는데 그때 겪는 고충도 크다고 합니다. 어떤 일을 겪으셨습니까? 자꾸 관심병사로 빠지게 되고 뭔가 훈련을 할 때 꾀를 부리는 것도 아니고 정말 힘들고 정말 자기가 못 따라가서 괴로운데 막 이제 위에 상사라든지 군 위에 고참이든지 막 이제 가격하고 괴롭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군대도 제대하고 학업도 마쳤다고 하는데 이후에 인간관계는 어떤가요?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부터가 이제 학교를 이제 벗어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실은 그 본인 또래의 어떤 친구들을 집중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없어져 커뮤니티가 완전히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걸 이제 부모가 해줄 수는 없더라고요.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없어진다고 하시는데 정말 겪어보지 않으면 이해하기도 힘들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커피를 한번 그 교육을 시켜봤어요. 일반인들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올려서. 근데 흥미를 전혀 못 느껴요. 그걸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로 인해 가지고 이제 점점 고립되는 것 같아요. 초중고교 학년기에서부터 성인이 되고 난 이후에도 경계선 지능인의 어려움은 계속됩니다. 우리 사회의 13.6%를 차지하는 경계선 지능인. 대책은 없는 걸까요? BTV 뉴스 주아영입니다. 이번에는 가상인물이 아닌 분들을 만났습니다. 이분들이 카메라 앞에 선 이유는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느린 학습자의 자립을 돕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주아영 기자가 전합니다. 느린 학습자 부모 대상으로 교육에 나선 권우진 씨. 경계선 지능인 자녀를 키우며 겪은 노하우를 나누기 위해 강사로 나섰습니다. 느린 학습자 자녀를 가족만 돌보는 게 아니라 마을과 사회가 함께 키우며 성장해야 한다고 권 씨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긴 했지만 그런 거에 인해서 변하는 부분은 전혀 없었는데 서울의 자조 모임 하나가 저희 아들을 바꿔놓는 걸 보고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한 가정의 그리고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가 또는 단체 그러니까 집단이 어떻게 모여서 하나의 목표를 만들고 그 목표를 가지고 움직일 때 이게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구나라는 걸 이제 저희는 좀 느꼈죠. 캘리그라피 강사인 김현주 씨는 청년 경계선 지능인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지원이 끊길지 몰라 조마조마합니다. 이 친구들이 적응을 하려면 시간이 2배, 3배가 필요한데 지원되는 기간은 뭐 3개월, 6개월, 뭐 많아야 한 10개월, 1년이 채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적응할 만하면 그 지원이 끊기게 되거든요. 좀 더 지원이 안 될까요? 하면 행정상으로 마무리되는 시기가 있어서 안 돼요라는 답변을 제일 많이 받거든요. 약간 좀 특수한 경우로, 예외적인 경우로 한 2, 3년 정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든지. 이 때문에 경계선 지능인 관계자들은 차라리 장애인으로 지원받을 수 있길 바랄 때가 많습니다. 어떤 청년이 차라리 나 장애인이 되고 싶어요라고 말하는 걸 듣는데 너무 가슴이 미어졌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버티기 힘들었으면 차라리 장애인이 되고 싶다고 얘기를 할까. 그 친구들도 버티고 싶고 잘하고 싶고 이겨내고 싶은데 자기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한 커피 전문점은 경계선 지능인 자립을 돕기 위해 자치단체 지원을 받아 2년 전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비장애인이고 한 곳에 오랫동안 지원하기는 어렵다고 알려와 문을 닫을 처지입니다. 이 때문에 경계선 지능인 관련자들은 생애 주기별로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데리고 어떤 일터를 만들게 되면 경쟁력은 사실 좀 떨어져요. 그리고 사업의 안정 단계까지 가기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고 그런 과정에 있어서 국가나 공공이 나서서 창업 자금을 선별적으로 인구 13.6%가 경계선 지능인으로 추정됩니다. 경기도만 놓고 봤을 때 178만 명 정도로 특례시 인구를 넘어섭니다. 이들에 대한 지원과 정책이 없다면 웬만한 2개의 대도시를 버려두게 되는 겁니다. 발빠른 정책을 요구하는 경계선 지능인과 관련자들. 그들이 캐릭터와 카메라 앞에 서서 본 방송과 인터뷰한 이유입니다. BTV 뉴스 주아영입니다. 네, 느린 학습자와 관련된 연속 보도 보셨는데요. 이 빨리빨리를 강요하는 사회에서 이 느린 학습자들이 잘 적응하고 살아갈 수 있는 도움과 제도가 절실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